무릎 꿇은 딸,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고함치는 사위. 국밥집 반찬을 들고 딸 집을 찾은 평범한 아버지는 상상도 못한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30년간 묻어둔 이름이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시장통 구석, 낡은 간판 아래 기온의 국밥집은 매일 새벽 5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윤기호는 묵묵히 국을 끓이기 시작했고 그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죠. 시장 사람들은 그를 무섭게 생긴 국밥집 아저씨로만 알았고 누구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점심 무렵 딸 수민이 들어오자 윤기호의 무표정한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어요. 오직 수민에게만 보여주는 표정이었죠. 요새 도윤이는 어떠니? 수민의 표정이 굳어졌고 윤기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타인의 표정 변화를 읽는데 길들여진 눈이었어요. 잘 지내요. 윤기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민의 결혼 이후 그녀의 방문은 뜸해졌고 전화도 줄어들었어요. 최근엔 딸의 목소리에서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은 빠져나갔고 윤기호는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무심한 듯 보면서도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기호는 수민의 아파트 8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직감이 들었어요. 토요일 아침 윤기호는 반찬을 들고 수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딸이 직접 찾아오길 기다리는 편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을 지울 수 없었죠. 아파트 8층에 도착했을 때 윤기호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복도 끝 수민의 집 앞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그는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죠. 제발, 도윤 씨, 진정해요. 수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윤기호의 몸이 굳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그놈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남자의 격앙된 목소리. 이어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기호의 손에 들린 반찬 봉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는 30년 전의 훈련으로 본능적인 움직임을 자제했고 소리 없이 문에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냥 동창의 연락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년은 이렇게 해야 정신 차리지. 뺨을 때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눈이 일순간 변했습니다.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기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랜 경험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었죠.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갑작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방금 전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정중한 어조였습니다. 나다 수민아. 문이 열리고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그는 미소를 지으며 윤기호를 맞이했어요. 아버님, 이렇게 갑자기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윤기호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수민이 보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지만 한쪽 구석에 깨진 화분 조각이 보였습니다. 급하게 치운 흔적이 역력했죠. 반찬 가져왔다. 윤기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수민의 붉은 뺨을 향했어요. 그리고 소파 옆에 무릎 꿇은 자세로 앉아 있는 수민을 바라보았죠. 무릎에 약간의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직접 가져다 주시고. 수민아, 아버님 차라도 내오지 그러니? 도윤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수민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리 불안정했습니다. 윤기호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사진들, 장식품,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흔적들까지 그의 눈은 모든 것을 포착했습니다. 요새 바쁘지? 회사는 어떤가? 윤기호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먼저 대화를 건넸어요. 네, 요새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좀 정신이 없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던 수민이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잔이 깨졌어요. 미안해요. 도윤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나는 가봐야겠다. 윤기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듯 했지만 예의를 갖춰 대응했어요. 벌써요? 차도 안 드시고. 다음에 오마. 윤기호는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기색이 있었죠. 수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며 윤기호는 결심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국밥집 사장으로만 있을 수 없었죠. 30년 전에 자신이 필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기호는 옷장 안쪽 벽을 더듬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공간이었죠.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비밀 금고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윤기호는 천천히 그것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상자를 열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위조 여권들, 여러 개의 신분증, 각기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윤기호의 얼굴이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그 아래로는 여러 개의 USB와 서류가 있었죠. 그리고 맨 밑에는 낡은 신분증 하나가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해외공작처 윤기호 요원. 그는 오랫동안 그 신분증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이 묻어두었던 과거, 그리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윤기호는 서랍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그의 목적에는 충분했죠.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숨겨둔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작전 기록, 접선원 명단, 비밀 계좌. 그가 일했던 시절의 모든 기록이 있었어요. 윤기호는 하나씩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모두 살아있었죠.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조금 둔해졌지만 곧 옛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강도윤. 윤기호는 사위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쏟아져 나왔어요. 강도윤, 38살, 투자회사 본부장. 표면적으로는 깔끔한 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기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죠. 그는 밤새 도윤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학력, 경력, 재산 상태, 인맥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투자 전문가였지만 내면에는 여러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출석률 최하위, 성적은 중간. 어떻게 명문대에 들어갔지? 윤기호는 의아해하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대학 이사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를 찾아냈어요. 부정입학의 흔적이었죠. 또한 도윤의 투자회사에서 진행한 몇몇 거래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내부자 거래의 흔적. 윤기호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도윤의 개인 생활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민과 결혼하기 전, 그리고 심지어 결혼 후에도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윤기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관할한다. 윤기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국정원 요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가가 아닌 딸을 위해 움직이는 요원이었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윤기호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한때 접선원으로 사용했던 몇몇 인물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도윤의 약점을 하나씩 건드려서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총이나 칼은 필요 없었습니다. 정보만으로 충분했죠. 윤기호는 샤워를 하고 평소처럼 무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한 국밥집 사장이었어요. 하지만 내면은 달랐습니다. 수민아, 조금만 기다려라. 윤기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윤기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국밥을 대접하고 가게를 정리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한 중년 남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윤기호와 눈이 마주치자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 윤기호의 접선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국밥 하나요. 남자는 구석자리에 앉았고 윤기호는 직접 국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국밥 그릇 아래에는 작은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형님. 남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현재 대형 보안회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 윤기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어요. 그날 오후 도윤이 일하는 투자회사의 내부 서버에 이상한 접속이 감지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회사의 중요 데이터를 조회하고 있었어요. IT 보안팀이 긴급하게 소집되었지만 그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특정 거래 내역과 관련된 파일들이 이미 복사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의 회사 대표이사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도윤이 관여한 불법 거래의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대표이사는 충격을 받았고 즉시 내부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윤기호는 또 다른 계획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는 도윤이 자주 가는 클럽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엔 도윤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윤기호는 그 영상을 편집하여 USB에 저장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윤기호는 수민의 집을 방문했어요. 도윤이 출장을 간 사이 딸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오시다니 깜짝 놀랐어요. 수민은 윤기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윤기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내일은 가게 쉬는 날이라 시간이 나서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기호는 평소보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수민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녀의 어머니 이야기,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대화였습니다. 수민이 부엌에 간 사이 윤기호는 재빠르게 몇 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과 현관, 그리고 부부 침실 입구에. 그것들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장치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민의 휴대폰에 특수 앱을 설치했어요. 겉으로는 일반 뉴스 앱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통화와 메시지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수민아, 혹시 도윤이가 너한테 뭐라고 하니? 윤기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민은 잠시 굳었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잘 지내요, 우리. 그래. 윤기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도윤의 회사에서는 내부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기호가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수민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귀가한 후 그의 폭언과 폭행이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윤기호는 당장이라도 딸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참았습니다. 아직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금요일 밤 도윤의 은행 계좌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해외 계좌로의 의심스러운 송금 내역이 당국에 신고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윤기호가 심어놓은 가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금융당국은 도윤의 모든 계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윤기호는 도윤이 몰래 만나온 여성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녀는 투자회사의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윤기호는 그녀에게 도윤의 실체를 알려주었고
그가 이미 결혼한 사실도 밝혔어요.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즉시 도윤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윤기호는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윤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을. 화요일 아침 도윤은 출근하자마자 사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도윤 씨, 자네가 담당했던 홍콩 계좌 거래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겠나? 대표이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도윤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투자 거래였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제출했었는데요. 그런데 왜 내부 고발 문건에는 자금 세탁이라고 나와 있지? 대표이사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윤이 몰래 진행했던 불법 거래의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 내부 정보를 모두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문서입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윤은 항변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들어왔다. 자네 개인 계좌까지 전부. 회사는 자네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 당분간 휴직 처리하겠네. 도윤은 회사를 나서며 발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갑자기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는 급하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변호사 역시 그를 돕기를 꺼렸습니다. 강 본부장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해외 계좌로의 자금 이동이 포착됐다고요. 이건 단순 조사가 아니라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어떤 자금 이동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의 계좌를 조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이 자주 가던 클럽의 여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도윤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오빠, 나 더 이상 못 만나겠어. 당신이 결혼했다는 거 알았어. 그리고 그 영상, 나한테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둘이 찍힌 거였어.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누가 보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녁,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미는 평소처럼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술병을 집어들었어요. 그는 한 번에 반병을 비웠습니다. 도윤 씨, 괜찮아요? 닥쳐. 내 아버지. 혹시 뭐 하는 사람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누군가의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대상은 윤기호뿐이었습니다. 아버지요? 그냥 국밥집 하시는. 거짓말 마. 그 늙은이가 분명 뭔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도윤은 술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수미는 겁에 질려 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도윤 씨, 국세청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위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국세청까지 그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는 전화를 끊고 수민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다 내 아버지 짓이지? 그렇지? 도윤이 수민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공포에 질려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가 그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어요. 윤기호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국세청에 출석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산더미 같은 증거들이었어요. 그가 숨겨둔 모든 자산, 탈세 내역, 심지어
학창 시절 부정입학 관련 자료까지. 도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의 회사 동료들은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첨부된 영상에는 도윤이 여러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수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 내 그의 평판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녁 뉴스에는 도윤이 속한 투자회사의 비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명확하게 언급되진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모두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도윤은 집에 돌아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출국 금지 조치였습니다. 윤기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단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30해 전 그가 임무를 수행하던 그 방식 그대로. 수미는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신고서에 서명했어요. 가정폭력 신고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처리가 빠를 겁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증거가 모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까지. 마치 누군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 같았어요. 경찰서를 나오자 윤기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지만 수미는 아버지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수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이었어요. 윤기호는 조용히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다. 그는 짧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수미는 모든 것이 정말로 괜찮아질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윤기호의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 차를 마시던 중 수미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국밥집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윤기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나라를 위해 일했지. 지금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수미는 그 답변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일어난 일들, 그리고 아버지의 눈빛에서 그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윤기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미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낯선 서랍이 들어왔어요. 호기심에 서랍을 열자 그곳에는 국정원 배지와 여러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수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서들을 더 살펴보니 다양한 임무 기록과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모두 30년 전의 것들이었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라. 윤기호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국정원에서 일하셨어요? 그랬다. 그런데 어째서 내 어머니를 만나고 너를 가졌을 때 그만두기로 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 수미는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도윤에게 일어난 모든 일, 내가 다치는 걸 볼 수 없었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건 알 필요 없다. 다만 그는 더 이상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 수민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놀라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윤기호는 처음으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수미는 그 손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던 손, 아플 때 이마를 짚어주던 손. 다음 날 수미는 도윤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어요. 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불리합니다. 가정폭력 증거가 명백하고 금융비리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해고 통보를 했고요. 최선을 다해도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리에 서서 도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우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성공한 투자 전문가였어요. 좋은 직장, 아름다운 아내, 넓은 아파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졌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아파트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경비실에 가서 항의했지만 경비원은 차갑게 대응했어요. 강 선생님, 이제 이곳은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원 명령이 있어 당신은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값싼 모텔에 묵기로 했습니다. 모텔방에서 도윤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 생각했어요. 그는 윤기호가 모든 일의 배우라고 확신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국밥집 사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은행에 갔습니다. 남은 돈이라도 찾아서 해외로 도망가려는 계획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법원 명령으로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은행원의 말에 도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을 느꼈어요. 거리를 걷던 도윤은 우연히 신문 가판대를 지나쳤습니다. 투자회사 간부, 대규모 자금 세탁 및 가정폭력 혐의로 구속 임박. 신문에는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용만 봐도 누구인지 명백했습니다. 도윤은 얼굴을 가리며 급히 그곳을 떠났어요. 절망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수민의 아버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시장통의 국밥집을 찾아간 도윤은 윤기호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범해서 도윤은 잠시 자신의 의심이 틀렸나 생각했어요. 장인어른, 도윤이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지? 윤기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이요. 당신이 한 거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게. 윤기호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대답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 맞지?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윤기호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도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감히 내 딸을 건드렸지. 다시 한번 나타나면 이보다 더한 지옥을 보여줄 테니 각오해. 윤기호의 말을 듣자 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상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인생은 이미 무너져 내린 후였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어요. 가정폭력, 금융비리, 탈세.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수미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를 느꼈어요. 윤기호는 여전히 국밥집을 운영했고 수미는 그곳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윤기호와 수미는 함께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7년형을 선고받았고 수미는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오후 한 노인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이네, 기호. 박 과장. 그들은 오랜 전우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수미는 이 남자가 아버지의 과거와 연결된 인물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좋은 국밥집 사장이 됐구먼. 그러게. 노인은 떠나기 전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기호야. 내가 찾던 평화를 얻은 것 같아. 그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30해 동안 숨겨왔던 그의 이름은 이제 다시 봉인되었고 그는 그저 국밥집 사장,
그리고 수민의 아버지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의 정체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윤기호는 이미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으니까요. 바로 딸을 지키는 것.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